오늘 사건 기록실에 꺼내놓을 기록은 1990년 1월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0년도 훨씬 넘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사건은 잊히지가 않아요. 한 번 들으면 머릿속에 딱 박혀서 오랫동안 남는 사건이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1990년 1월 29일 새벽 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상가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 지하 1층에는 은하수 단란주점이라는 업소가 있었는데 이 새벽에 갑자기 비명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위층에 살고 있던 이 씨라는 분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처음엔 뭔가 꿈인가 했는데 아니었어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지하 쪽에서 이 씨가 불안한 마음을 안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업소 입구 앞에 다가서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벽에 뭔가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어두운 복도에서도 색이 다른 무언가가 잔뜩. 그게 뭔지 확인하는 순간 이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비었어요. 경찰이 출동했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거기에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단란주점 홀 바닥은 피가 흥건했고요. 입구에서 안쪽까지 벽면에는 피 묻은 손바닥 자국이 빈틈없이 찍혀 있었어요. 나중에 밝혀진 이유가 있는데 그건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현장에 쓰러져 있던 건 4명이었습니다. 3명은 이미 현장에서 숨져 있었고 한 명은 숨이 붙어 있긴 했지만 상태가 너무 위중해서 이송 중에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4명이 누구냐? 이게 사람들을 더 충격에 빠뜨린 부분이에요. 피해자는 모두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여성 2명 중 1명은 그 단란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18살 오양이었고요. 또 1명은 역시 같은 업소 종업원이었던 17살 정양이었습니다. 나머지 남성 2명은 이 여성들의 남자친구들이었는데요. 1명은 인근에 있는 볼링장에서 일하던 17살 한군이었고 또 1명은 이 업소에서 자비를 도와주던 15살 윤군이었어요. 두 커플이었던 거예요. 어린 청소년 두 쌍이 그 단란주점 안에서 같이 있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벽에 가득 찍혀 있던 피 묻은 손자국, 그 흔적이 뭘 말하는 건지 경찰은 금방 알아챘어요. 누군가 공격을 피해서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했던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벽을 짚고 계단을 올라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시신은 전부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도망치려는 아이들을 범인이 다시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 전부 살해한 겁니다. 얼마나 처참했는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단순히 칼에 찔린 수준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형사들조차 제대로 보기가 힘들었다고 나중에 증언했을 만큼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어요. 단서가 필요했습니다. 1990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핸드폰 추적 같은 건 상상도 못할 때예요. 발바닥으로 뛰는 수사, 사람 만나서 물어보는 수사가 전부였어요. 현장에서 지문이랑 족적, 머리카락 같은 걸 수거했지만 DNA 분석 같은 기술은 아직 없던 시절이었고요. 경찰이 가장 먼저 한 건 업소 사장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업소 사장의 이름은 강 씨였어요. 이 동네에서 꽤 오랫동안 술집 장사를 해온 사람이었는데 경찰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사건과 관련해 짐작 가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랬더니 강 사장이 바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건이 벌어지기 몇 시간 전인 저녁 9시 무렵, 그러니까 1월 28일 밤에 20대 초반 청년 2명이 업소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짧은 스포츠 머리에
체격이 비슷했고요. 두 사람 다 전라도 쪽 사투리를 썼다고 해요. 그리고 특이한 게 이 둘이 자기들이 얼마 전에 출소했다는 걸 굳이 먼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대요. 이걸 자랑이라고 하다니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 두 청년이 업소에 들어와서 오양, 정양을 옆에 앉히고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산 무렵에 이 차를 요구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골적인 성매매를 요구한 거였어요. 오양과 정양이 거절하자 그때부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업소 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면서요. 이걸 보다 못한 강 사장이 개입을 했어요. 이 동네에서 오래 장사한 사람답게 이런 작자들 한두 명 만나본 게 아닌 강 사장이 이 청년들에게 강하게 압박을 줬던 거예요. 두 청년은 기가 꺾여서 업소를 나갔는데 나가면서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강 사장을 향해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하고 나갔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였죠. 강 사장은 솔직히 그 순간에 이걸 진지하게 안 받아들였어요. 오래 장사를 하다 보면 이런 허세 부리는 청년 한두 명은 다 경험해보게 되거든요. 그냥 어린 깡패 새끼들이 이러고 가는구나. 오늘 일진 별로네 하고 넘겼던 거예요. 그리고 강 사장은 종업원인 18살 오양에게 가게 정리하고 일찍 들어가라고 당부하고는 먼저 퇴근했습니다. 만약 그날 사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지금 와서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사장이 그 청년들을 보고 이 정도가 위험하다고 예측하는 건 당시 상황에서는 사실 어려운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문제는 남겨진 아이들이었습니다. 사장이 일찍 들어가라고 했지만 어린아이들이 그 말을 바로 듣는 게 안 된 거예요. 남자친구들이 왔고 영업이 끝났다는 생각에 업소 안에서 편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던 거죠. 한군이 왔고 윤군이 왔고 4명이 모여서 느긋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 아이들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 두 청년은 업소에서 쫓겨난 뒤에 밤거리를 씩씩거리면서 돌아다녔대요. 머리를 식히려고 걸어 다녔는데 걸으면 걸을수록 더 열이 받는 거예요. 결국 둘이 다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무기를 챙겨서. 사건 당시 이들이 살고 있던 곳은 그 업소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노량 진동의 이른바 벌집촌이었어요. 다닥다닥 붙어 있는 좁은 방들이 한 건물에 여러 개 나뉘어 있는 그런 구조의 집들이 모여 있는 동네죠. 신원을 숨기기 딱 좋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서로 모르는 그런 동네예요. 거기에 회칼이 있었던 거예요. 술 먹으러 나갈 때는 안 들고 다니지만 집에는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벌집촌으로 돌아가서 칼을 들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게 새벽 1시 무렵이었어요. 그리고 은하수 단란주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그건 학살이었습니다. 가게에 남아있던 4명의 아이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느긋하게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칼을 든 두 사람이 들이닥친 거니까요. 피를 흘리면서 도망치려 했지만 범인들은 도망치는 아이들을 다시 끌고 들어왔어요. 그 흔적이 벽에 가득 찍힌 손자국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저렇게 벽을 짚었을까. 그 손자국 하나하나가 그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다는 증거였어요. 결국 4명 모두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15, 17, 17, 18. 그게 그 아이들의 나이였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척됐어요. 업소 사장 강 씨가 제공한 정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호남 사투리, 최근 출소했다는 자랑, 20대 초반의 비슷한 체격. 이걸 가지고 경찰이 최근에 출소한 자들 중에 비슷한 인상차기를 가진 사람을 조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회를 하다 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로 올라온 두 명이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이었던 거예요. 살인 수배자였어요. 두 사람의 이름은 박성민 25살 그리고 이재훈 23살이었습니다. 이들이 수배된 이유가 있었어요. 신길동 사건이 벌어지기 꼭 24일 전인 1월 4일 이 두 사람은 전라남도 목포의 한 단란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살해하고 달아났어요. 그게 들통나서 1월 19일자로 전국에 공개 수배령이 떨어졌던 거예요. 수배 전단지가 전국에 붙었습니다. 얼굴 사진도 포함된 전단지가요. 그 수배된 지 불과 열흘도 안 돼서 또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뻔뻔함의 극치였죠. 경찰이 그 수배 전단지를 업소 사장 강 씨한테 보여줬더니 강 씨가 보자마자 바로 이야기했어요. 맞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날 행패 부렸던 사람들이 맞다고요. 범인이 특정된 거예요. 이제 이들을 잡는 게 문제였습니다. 파악해보니 이 둘은 사건 이전까지 노량진동 벌집촌에 거주했는데 범행 직후 바로 종적을 감춰버린 거예요. 경찰이 벌집촌으로 갔지만 이미 없었습니다. CCTV도 없고 핸드폰 추적도 안 되는 시절이에요. 이제부터는 진짜 발로 뛰는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가족 관계를 전부 파악해서 각 가족의 유선 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했어요. 당시 기술로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였는데 거기서 하나가 걸렸습니다. 박성민이 친누나에게 공중전화로 연락을 했던 거예요. 그 공중전화 위치를 확인해 봤더니 인천역 근처였어요. 그리고 박성민에게는 애인이 있었는데 경찰이 이 여성을 접촉했더니 굉장히 협조적이었어요. 수배 전단지를 이미 본 상태였거든요.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2월 하순에 박성민이 나타나서 며칠간 같이 데리고 다니다가 인천 쪽에서 내려줬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반강제로 끌려다닌 거라고 신고한 거죠. 경찰은 세 곳으로 압축했습니다. 원래 살던 노량진동 벌집촌, 그리고 애인을 내려줬다는 안산 일대, 그리고 공중전화가 발신된 인천 숭이동 일대, 셋 중에 어디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까요? 노량진동은 경찰이 이미 다 뒤진 곳이라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낮았고요. 안산은 벌집촌 형태의 거주지가 당시에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남는 건 인천 숭이동인데 거기에 마침 벌집촌 형태의 다세대 밀집 지역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박성민이 누나한테 전화를 걸었던 공중전화 위치가 인천역 부근이었으니까 인천 숭이동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였어요. 경찰은 운동화를 신고 숭이동 일대 벌집촌을 전단지를 들고 하나하나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완전히 발바닥 수사예요. 한 집 한 집 문을 두드리면서 이 사람들 봤냐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복덕방, 지금으로 치면 부동산 중개소죠. 거기서 결정적인 제보가 나왔습니다. 이재훈 사진을 보여줬더니 복덕방 주인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 본 적 있긴 한데 이름이 다른 것 같다고요. 자기가 소개해줬는데 정하준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가명이었던 거죠. 정하준이라는 이름으로 방을 얻었다. 이게 확인됐으니까 이제 그 이름으로 만화방이나 비디오 가게 같은 데서도 흔적이 나왔어요. 정하준이라는 이름으로 비디오 테이프를 빌린 기록이 있었거든요. 숨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만화 보고 비디오 보는 것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범위가 좁혀지고 결국 정하준이라는 가명으로 계약된 방의 위치까지 파악이 됐습니다. 3월 5일 경찰이 그 방을 급습했어요. 그런데 운이 없었던 게 들어가 보니까 박성민만 있었던 거예요. 이재훈은 마침 그 시간에 외출 중이었습니다. 박성민은 검거했지만 이재훈은 돌아오다가
상황을 보고 그 길로 달아나 버렸어요. 절반의 성공이었던 거죠. 경찰이 박성민을 붙잡고 이재훈의 소재를 대라고 압박했지만 박성민은 끝까지 풀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동생 같은 이재훈의 은신처를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끈끈한 우정이라는 게 참 씁쓸한 이야기예요. 이재훈은 도주하면서 황당한 짓을 여러 가지 벌였어요. 서로 다른 경찰서 두 곳에 거짓 제보를 넣어서 양쪽이 동시에 출동하게 만든 겁니다. 어느 골목에 이재훈이 나타날 거라고 각각 다른 경찰서에 전화를 건 거예요. 당시에는 경찰서 간 공조가 지금처럼 잘 이뤄지지 않던 시절이어서 두 경찰서 형사들이 각자 그 장소로 출동을 했어요. 사복 차림의 형사들이 어두운 골목에서 마주쳤는데 서로를 범인으로 착각하고 총을 꺼내드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범인한테 농락을 당한 거예요.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나중에 이 일 때문에 경찰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재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3월 10일에 언론사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서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은하수 단란주점 사건의 범인이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그 범행을 했는지 아냐고 묻더니 이게 부자를 향한 사회적 심판이자 민주화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뭔 소린지. 단란주점 종업원 아이들이 부자예요? 10대 청소년들이 무슨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민주화가 10대 아이 넷을 찔러 죽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이게 다 형량을 낮추려는 꼼수였어요. 사회 탓으로 돌려서 동정 좀 받아보려는 계산이었던 겁니다. 신문사는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고 이재훈은 인터뷰가 끝나면 자수하겠다고 약속 장소를 잡았어요. 종로구에 있는 낙원상가 근처에 한 다방이었습니다. 경찰은 반신반의했어요. 설마 진짜 나타나겠냐고요. 근데 나타난 겁니다. 거기서 검거가 됐어요. 자수 의사를 밝힌 이유에 대해 이재훈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대요. 박성민이 먼저 잡혔으니까 자기 혼자 도망 다닐 수 없었다고요. 이상한 의리였죠. 자기가 살해한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공범에 대한 의리만 따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성민과 이재훈은 전남 나주 출신의 고향 선후배 사이였어요. 박성민은 7남매 중 넷째였고 이재훈은 4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둘 다 학교 부적응이었고 가정 환경도 좋지 않았어요. 이재훈은 부모가 별거 중이었고 중학교 때 자전거 절도로 소년원을 다녀온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둘이 뭉쳤고 박성민이 19, 이재훈이 17이었을 때 특수강도를 저질렀다가 검거됐어요. 거기에 특수절도와 살인미수까지 더해져서 둘이 같이 5년을 꽉 채워 복역하고 1989년 12월에 나란히 출소한 거였습니다. 출소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났어요. 목표를 세웠습니다. 5천만 원을 모아서 술집을 차리자는 거였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술집을 차리겠다는 꿈을 품었는데 문제는 그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었어요. 배운 게 뭐겠어요. 강도밖에 없는 거죠. 두 사람은 1월 1일 목포의 한 단란주점에서 만나 그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월 2일부터 바로 범행에 나섰어요. 그날 낮에 나주의 한 카페에서 여종업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사건을 일으켰고 같은 날 밤에는 목포의 한 단란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막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 여성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흉기로 살해했어요. 비명을 듣고 달려온 여사장도 공격해서 중상을 입혔는데 다행히 살아났어요. 이 사건으로
1월 19일 전국 공개 수배가 내려진 거고, 이들은 목포를 떠나 서울 노량진동 벌집촌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신길동 은하수 단란주점 사건을 저질렀어요. 도주 기간 동안에도 범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둘은 도망 다니면서 주로 전철역 10분 이내 거리의 미용실들을 집중 타깃으로 삼아서 강도 행각을 벌였어요. 왜 미용실이냐면 당시 미용실은 현금 거래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이들이 저지른 강도가 38건에 달했고, 그 과정에서의 성범죄도 20건 가까이 됐습니다. 도망 다니는 한 달 동안에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체포된 뒤에도 이들, 특히 이재훈은 버텼습니다. 아예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단식을 선언했어요. 형사 입장에서는 진짜 골치 아픈 상황인 거예요. 피의자가 쓰러지면 담당 형사한테 책임이 가거든요. 범인이라도 기소할 때까지는 살려놔야 하는 게 법이니까요. 며칠을 버티는 이재훈한테 형사들이 꾀를 냈어요. 취조실 옆에 숯불을 피워놓고 돼지갈비를 굽기 시작한 거예요. 배고프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솔솔 들어오는 거잖아요. 결국 이재훈이 먹었어요. 한 점 집어줬더니 못 이기는 척 받아먹더니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먹었다고요. 그게 웃기면서도 씁쓸한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한테 그 귀한 고기를 써가면서 조사해야 했던 형사들도 참 대단한 거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재훈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어요. 술에 취해 있었으니까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박성민도 비슷한 주장을 했고요. CR도 안 먹혔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어요. 그리고 1991년 12월 두 사람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사형을 기다리면서도 서로를 걱정하면서 형 괜찮아요, 동생 괜찮아요 했다고 해요. 범행도 같이, 검거도 같이, 형 집행도 같이였던 겁니다. 피해자는 5명이었고 중상 피해자 1명을 포함하면 6명이 이 두 사람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38건의 특수강도, 20여 건의 성범죄까지 이들이 벌인 범죄의 목록을 보고 있으면 정말 말이 안 나와요.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몇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려요. 첫 번째는 피해자들이에요. 15, 17, 18 단란주점에서 일하고 있던 10대 청소년들이잖아요. 법으로도 미성년자는 유흥업소 취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왜 거기 있었겠어요? 집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두 범인의 잔인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어른들이 더 잘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범인들이에요. 이들도 어떤 면에서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가난하고 부적응이었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게 살인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슷하게 어렵게 자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어려운 환경은 이해할 수 있어도 살인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이 져야 하는 겁니다. 이재훈이 언론에 전화해서 이게 사회 심판이다, 민주화를 위한 행동이다 했을 때 진짜 어이가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가 심판한다는 그 사회의 피해자와 자기 자신이 본질적으로 같은 처지였기 때문이에요. 단란주점 10대 종업원 아이들도 어렵게 살던 아이들이었거든요. 그 아이들은 뭔가요? 그 논리대로라면 그 아이들도 사회의 피해자인 건데 자기가 그 아이들을 심판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수사예요. 1990년이라는 시대적 한계가 있었지만 그 안에서 경찰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CCTV도 없고 핸드폰도 없는 시대에 공중전화 발신 위치를 추적하고 복덕방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보여줬던 거예요. 그렇게 잡아낸 거예요. 나중에 경찰 내부의 공조 실패로 인한 촌극도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도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그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범인을 잡아낸 형사들의 집념만큼은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옛날 형사들 사이에 이런 말이 전해진다고 해요. 수사는 예술이다. 그리고 빌딩이 높아질수록 그림자는 길어진다.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면에 더 깊고 긴 그림자가 생겨난다는 말이에요. 1990년대 우리나라가 딱 그랬어요. 고도 성장의 시대. 빌딩이 올라가고 번화가가 생겨나고 그 그림자 속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30년이 넘은 지금 그 그림자가 사라졌을까요? 글쎄요. 형태가 달라졌을 뿐 우리 사회에서 어딘가의 그림자 속에 지금도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른이 지켜줘야 할 자리에서 어른이 없는 상황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유흥업소에 미성년자가 고용됐다는 뉴스는 2025년에도 나오거든요.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게 있다는 게 참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를 기억하고 범행의 구조를 이해하고 우리 사회가 어떤 부분에서 실패했는지를 직시하는 것. 그게 사건 기록실이 이 기록을 꺼내놓는 이유입니다. 15살 윤군, 17살 한군, 17살 정양, 18살 오양. 그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부디 편히 쉬길 바랍니다.